서울의 하늘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스팔트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낡은 배달용 스쿠터의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강진우는 헬멧 속에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냈다. 등 뒤에 배달 가방은 묵직했고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세단의 서늘한 가죽 시트에 앉아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던 그였다. 지금 그의 현실은 매연과 소음 그리고 숨막히는 더위뿐이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다. 퀀텀 그룹의 회장 강진우가 아닌 평범한 배달기사 김민준으로서의 삶.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세상을, 진짜 사람을,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그의 무모한 실험. 하지만 실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깊은 환멸감뿐이었다. 저기요 배달기사님, 화려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그를 불러 세운 것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이거 제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 카드로 저기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만 결제해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 드릴 테니. 그녀가 내민 것은 VVIP들만 소지한다는 블랙카드였다. 하지만 진우에게 중요한 것은 카드의 등급이 아니었다. 자신을 마치 개인 심부름꾼처럼 대하는 그녀의 태도,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천박한 사고방식이 그를 역겹게 했다. 그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는 배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더 주겠다는데 왜 못 해줘요?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까다롭게 구네.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진우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몸을 돌렸다. 등 뒤로 재수 없어 라는 욕설이 날아왔지만 그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어떤 여자는 배달 온 그에게 대뜸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둔 수백만 원짜리 물건들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졸랐고, 또 어떤 여자는 그의 낡은 스쿠터를 보며 비웃으며 이런 걸로 어떻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강진우의 재력에 기생하려던 여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단지 스케일이 작아졌을 뿐 본질은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쓸모와 가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우는 스쿠터에 올라타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진짜 사랑 같은 건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일지도 모른다. 다음 배달지는 지도 앱에서도 한참을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자 풍경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낡고 낮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골목을 뛰어다니는 강아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스쿠터를 한쪽 구석에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배달 상자를 들고 주소를 확인했다. 숨결의 꽃집 이름치고는 꽤나 시적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유리문 너머로 아기자기한 가게 내부가 보였다. 화려하고 거대한 꽃다발 대신 소박한 들꽃이나 작은 화분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꽃향기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에어컨의 인공적인 시원함이 아닌 식물들이 뿜어내는 자연의 청량함이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진한 화장기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질끈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고 흙이 조금 묻은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자보다도 맑고 깨끗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진우의 배달 온 복장을 보고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배달 오셨군요. 날씨가 많이 덥죠.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고생이 많다는 말, 그가 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혹은 이용하려고만 했다. 아무도 그의 노동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배달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서명을 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때 그녀는 진우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았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냉장고로 다가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왔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진우에게 건넸다. 데운데 이거라도 한 병 드세요. 별건 아니지만. 진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병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수많은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을 마셔봤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평범한 생수 한 병만큼 가슴을 울리는 것은 없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거짓 없는 선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필요에 의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잠겨 나왔다. 그는 뚜껑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타는 듯한 갈증이 가시는 동시에 지난 며칠간 쌓여왔던 마음의 갈증까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천천히 드세요. 골목 안쪽이라 찾아오기 힘드셨죠? 앱의 위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써둘 걸 그랬네요. 그녀는 미안한 듯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주소만 정확하면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녀는 안심한 듯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청량했다. 진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그녀를 조금 더 관찰했다. 그녀는 새로 들여온 듯한 작은 허브 화분의 잎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 손길에는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터였다. 이름이 뭘까? 그는 배달 전표를 슬쩍 보았다. 수취인 한서연. 한서연. 그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뒤로하고 진우는 가게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꽃향기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향기가 남았다. 스쿠터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도 그의 시선은 숨결의 꽃이라는 간판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시끄러운 도로로 나서자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여전히 공기는 뜨거웠고 매연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더 이상 황량하지 않았다. 잿빛 세상 속에서 마침내 작고 푸른 새싹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의 무모한 실험이 어쩌면 헛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그는 스쿠터 핸들 옆에 놓아둔 생수병을 바라보았다. 아직 반쯤 남아있는 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건넨 작은 친절의 증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다음 배달지로 향하는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퀀텀 그룹의 회장 강진우의 것이 아닌 배달기사 김민준의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강진우의 것이기도 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위스키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낮 동안 입었던 땀에 전 배달원 유니폼은 세탁 바구니에 던져졌고 지금의 그는 다시 퀀텀 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작은 꽃집, 숨결의 꽃과 그곳의 주인 한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건넸던 생수병.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방 한쪽에 고이 모셔두었다.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친절이 그의 마음에 일으킨 파문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인간적인 온기였다. 김비서. 진우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김비서는 진우의 신복이자 그의 이 기상천외한 배달 기사 놀이의 유일한 공모자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부터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모든 배달건은 김민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배차 시스템을 조정해. 특히 숨결의 꽃이라는 상점으로 가는 물건은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비서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대답했다. 그는 주군의 변덕에 익숙했지만 특정 상점을 콕 집어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속으로 의아함을 삼켰다. 그리고 그 가게에 배달 보낼 만한 물건이 없다면 만들라니요. 회사 비품이든 뭐든 상관없어. 적당한 명목으로 주문을 넣고 배달지를 거기로 지정해. 자연스럽게 김비서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여튼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회장님의 마음에 드디어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계획은 착실히 실행되었다. 그는 정원용 가위 세트, 고급 영양제, 희귀식물 도감 등 꽃집에 필요할 법한 물건들을 익명의 기부자나 가상의 고객 이름으로 주문했다. 그리고 매번 배달은 그의 몫이었다. 첫 번째 방문은 조금 어색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건을 건넸다. 배달 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서연은 그를 기억하고 밝게 인사했다. 그녀는 배달 전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저는 이런 걸 주문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보냈을까요? 아마 손님 중에 한 분이 선물로 보낸 게 아닐까요? 진우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둘러댔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런가 봐요. 정말 감사한 분이네 라며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순수함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말을 걸었다. 제어꽃은 이름이 뭔가요? 색이 참 독특하네요. 그가 가리킨 것은 푸른빛이 감도는 수국이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난 듯 했다. 이건 앤드리스 서머라는 수국이에요. 이름처럼 여름 내내 끝없이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색이 변하기도 하는데 꽃말은 냉정이지만 진심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답니다. 그녀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강의를 듣는 학생처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몇 번의 배달이 더 이어졌다. 한 번은 진우가 일부러 배달 상자 모서리를 살짝 찌그러뜨려 가져갔다. 그는 잔뜩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는 서연이 화를 내거나 까다롭게 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먼저 상자 안의 물건이 괜찮은지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안의 화분은 무사했다. 괜찮아요. 안의 꽃은 멀쩡한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더운 날씨에 뛰어다니시는데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진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부서진 상자보다 땀 흘리는 사람을 먼저 걱정해 주는 마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귀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 반복되면서 진우는 서연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다. 그녀가 할머니에게서 이 작은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것,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프랜차이즈 꽃집에 밀려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녀와의 대화는 항상 진우에게 신선한 활력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실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만나는 매 순간이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우가 배달을 위해 가게에 들렀을 때 가게 안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껏 차려입은 중년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쏘아붙이고 있었다. 아니, 내가 주문한 게 이런 싸구려 꽃이었냐고, 파티에 쓸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이게 뭐야? 동네 꽃집 수준이 딱 이렇지. 손님 분명히 원하시는 색감과 종류에 맞춰서 최상급 꽃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되서 말하는 족족토를 다내 환불해줘 당장. 그리고 다신 당신네 가게 이용 안 해. 어디 두고 봐. 내가 인터넷에 여기 얼마나 형편없는지 싹 다 올려버릴 테니까.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여자의 기세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여자의 눈이 가게로 들어서는 진우와 마주쳤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진우의 허름한 배달원 복장을 훑었다. 어휴, 재수없게 이런 지저분한 배달원까지 드나들고. 이봐요. 거기 더러운 손으로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조심해. 그리고 그녀는 진우를 지나쳐 나가려다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진우는 휘청하며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스캐너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 칠칠맞게 이거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당신 평생 벌어도 이 옷 실 한 올값도 안 될걸. 진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손님.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중년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분은 제 가게에 오신 손님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 가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중년 여자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서연을 쳐다보다가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 웃겨 정말. 고작 배달원 하나 감싸고 도는 거야. 그래,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여자는 주문했던 꽃들을 거칠게 밀치고는 발소리를 내며 가게를 나가버렸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큰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서연은 잠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카운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본 진우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피해를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진우의 심장을 다시 한번 강타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불쾌한 일을 겪으셨네요. 자신의 손해보다 그의 감정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치는 세상에서 그녀는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었다. 진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배달기사 김민준이 아닌 회장 강진우의 힘으로 그날 저녁 진우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퀀텀그룹 자회사 호텔들 전부 로비랑 레스토랑 플라워 디스플레이 업체 바꿀 때가 됐지. 네, 그렇습니다만 내일 당장 숨결의 꽃이라는 업체랑 계약 진행해. 장기 계약으로.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같은 걸로 적당히 만들고. 절대 우리 쪽에서 먼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돼.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 시내 특급 호텔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대량의 꽃을 납품해달라는 계약 제안이었다. 어제 잃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그녀는 기쁨과 어리둥절함 속에서 이것이 절망 끝에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진우는 김 비서가 보고하는 계약 체결 소식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림자 속에서나마 그녀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의 간단했던 실험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호텔 계약 덕분에 숨결에 꽂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 한서연은 작은 가게를 연일해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작은 파트타임 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 낡았던 작업대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녀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이 사랑하는 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강진우는 배달을 핑계로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녀에 보이지 않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짜릿한 비밀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좋아하는 영화, 즐겨 듣는 음악,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진우는 배달기사 김민준의 가면 아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꾸밈없는 관계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잔잔하던 그들의 일상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마다 한 통의 공문이 배달되었다. 후암동 제1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안내문. 태양건설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서연의 가게가 포함된 골목 전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상인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며칠 뒤 소문의 근원인 태양건설의 부회장 최민준이 직접 골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과시하고 위협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몸에 딱 맞는 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소박한 골목의 풍경과 노골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왕처럼 거들먹거리며 상인들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태양건설의 부회장 최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진보와 도시 미관 개선 같은 번지르르한 단어들을 늘어놓으며 재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 어디에도 이곳에서 삶을 꾸려온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터전을 낙후된 공간으로 그들의 삶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취급했다. 그가 제시한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상인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진우가 배달을 위해 스쿠터를 세우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순식간에 험악해진 분위기와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의 얼굴,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는 최민준을 발견했다. 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다른 상인들이 분노에 차 소리치는 와중에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했다. 부회장님,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 계획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이웃들의 삶이 담겨있는 공동체입니다. 최민준은 그녀의 당돌한 저항에 잠시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역사 공동체 웃기지 마시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딴 감상적인 것들은 돈 한 푼 되지 않아.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어깨 너머 낡은 스쿠터 옆에 서 있는 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진우의 배달 온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저것 좀 봐.
당신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미래가 고작 저런 건가 다 쓰러져가는 가게와 낡아빠진 스쿠터를 탄 배달부들이 전부인 미래 한심하기 짝이 없군. 그는 진우를 향해 경멸적으로 손짓했다. 이봐 거기, 내 미래의 걸작이 들어설 자리를 가로막지 말고 썩 비켜. 진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김민준이라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선 것이었다. 한서연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공격이었다. 진우는 최민준을 알아보았다. 그는 퀀텀 그룹의 오랜 경쟁 상대이자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으로 악명 높은 태양건설의 후계자였다. 이제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퀀텀 그룹의 비즈니스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최민준은 상인들의 길을 완전히 꺾었다고 확신하며 거만하게 채 올라탔다. 골목에는 무거운 절망감만이 남았다. 진우는 굳어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작게 떨리는 손을 감추지는 못했다. 괜찮아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지금 당장 태양건설을 박살 내버릴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배달 기사의 가면을 쓴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변장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이건 정말 너무 불공평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력감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다. 서연의 떨리는 손과 눈물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다. 최민준은 단순히 작은 꽃집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을 위협했고 그녀를 눈물 짓게 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퀀텀 그룹의 회장다운 냉혹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배달 앱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움직여 태양건설을 향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최민준의 위협은 단순한 엄포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태양건설의 압박은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골목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용역 깡패들은 측량 기사나 안전 점검원이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가게 근처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필요한 도로 공사가 시작되어 소음과 먼지를 일으켰다. 인터넷에는 출처불명의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골목 안가게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는 식의 거짓 정보들이었다. 특히 한서연의 숨결의 꽃은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가게를 칭찬하던 온라인 후기들 사이로 갑자기 벌레가 나온 꽃을 받았다거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형편없는 꽃다발이 배달되었다는 식의 가짜 부정 리뷰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호텔 측에서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공격에 맞서 꿋꿋이 버티려 애썼지만 하루하루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강진우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배달기사 김민준으로서 그는 무력했다. 그는 배달 횟수를 늘려 거의 매시간 그녀의 가게에 들렀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위로자였다. 그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밤사이 누군가 가게 유리창에 그려놓은 악의적인 낙서를 그녀와 함께 닦아내기도 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괜찮을 거라며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커피 한 잔과 위로의 말밖에 건넬 수 없는 이 아이러니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퀀텀그룹의 회장실로 돌아온 강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한 연민이 아닌 차가운 결단력과 냉철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필두로 그룹 내 최고의 법률 재무정보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타겟은 태양건설 그리고 최민준 부회장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준이 지금까지 밟아온 모래알 하나까지 전부 파악해. 그의 자금 흐름, 정치권 커넥션, 이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모든 글자까지. 돌멩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 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퀀텀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의 책상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첫 번째 보고는 재개발 계획의 허점이었다. 후암동 재개발 계획은 이례적일 만큼 빠른 속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가치심의 보고서는 조작되거나 아예 누락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허가의 중심에는 특정 시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거액의 뇌물이 있었다. 두 번째 보고는 최민준 개인의 비리였다. 그는 유령회사를 통해 태양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유령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후암동 일대의 땅을 몰래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재개발 계획을 이용해 땅값을 폭등시킨 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진우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 보고였다. 회장님, 최민준의 유령회사가 벌이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다. 유령회사의 자금은 부동산 매입에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퀀텀그룹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그는 이 비리투성이 재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현금을 확보한 뒤 그 자금을 이용해 퀀텀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암동 골목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은 그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자금줄에 불과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꿰어 맞추며 최민준의 전체 계획을 파악했다. 왜 그가 그렇게 서두르고 왜 그렇게 무자비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목표를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물불을 가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진우의 입가에 차갑고 예리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만한 사냥감은 스스로 사냥꾼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이제 진우의 방역은 단순히 서연의 가게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최민준의 야망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거대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는 태스크포스 팀을 다시 소집하고 방역 계획을 하달했다. 계획은 세 갈래로 진행될 것이었다. 첫째, 뇌물 수수 증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흘려 구청을 압박하고 여론을 움직인다. 둘째, 최민준의 유령회사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의 자금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셋째, 최민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한다. 회의를 마친 진우는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 작은 골목에서 서연은 아마 내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가게 문을 닫고 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사명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고 그녀의 적은 이제 완벽하게 그의 적이 되었다. 체스판은 준비되었고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그가 체크메이트를 외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만이 남았다. 강진우가 쏘아 올린 첫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의 중심을 꿰뚫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단독 특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태양건설 후암동 재개발 사업 관련 구청에 수십억 원대 뇌물 정황 포착. 기사는 강진우의 팀이 넘겨준 증거들을 바탕으로 태양건설과 관할 구청 사이에
추악한 유착관계를 낱낱이 파헤쳤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권과 검찰은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논란의 중심이 된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그 실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머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재수없는 우연이거나 기껏해야 경쟁사의 좀스러운 방해 공작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이 위기를 힘으로 짓눌러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감히 자신에게 저항했던 골목 상인들의 우두머리 한서연을 지목했다. 그녀만 꺾으면 나머지 하찮은 벌레들은 알아서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을 쓸 수 없게 된 그는 가장 비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골목을 집어삼켰을 때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서연의 가게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한 기물 파손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가게의 유리창이 박살났고 남자들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이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들을 짓밟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꽃다발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간판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 났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인화물질을 뿌려 가게 한 구석에 불을 질렀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목적이 아니었다.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을 남기기 위한 악랄한 경고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이자 꿈이었던 숨결의 꽃은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매캐한 연기와 타다 남은 플라스틱 냄새, 지식여진 꽃과 흙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망가진 가게의 잔해 속에서 할머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발견했다. 유리가 깨지고 그 흐름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잔해 더미 속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진호는 아침 배달을 위해 골목에 들어섰다가 폴리스 라인이 쳐진 가게와 소방차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스쿠터를 내팽개치고 인파를 헤치며 가게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폐허 속에서 무너져 내린 채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순간 강진우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다. 냉철한 사업가의 이성도 배달기사의 위장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여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봐야 하는 한 남자의 원초적인 분노와 지독한 자책감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상아탑 꼭대기에서 체스 말을 움직이며 승리를 자신하는 동안 정작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최전선에서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고통 앞에서 그의 막강한 권력은 아무 소용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더 굳게 안아주는 것밖에는.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의 긴급한 전화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준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은 언론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혼란을 역이용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뇌물 스캔들은 태양건설의 프로젝트를 뺏기 위한 퀀텀그룹의 비열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퀀텀그룹이 기업 스파이를 이용해 자료를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남은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퀀텀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주주 대결을 선포했다. 개인적인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폭풍이 몰아친 것이다. 강진우는 폐허가 된 꽃집 한가운데
서서 품 안에서 오열하는 서연을 안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그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긴급한 보고가 꽂히고 있었다. 그가 분리해 놓으려 했던 두 개의 세계가 폭력적으로 충돌하며 하나로 합쳐졌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배달기사 김민준으로 있을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 수호자로 머무를 수도 없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유산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빛 속으로 걸어나와 퀀텀 그룹의 회장 강진우로서 그의 모든 힘을 해방시켜야만 했다. 그는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결심을 굳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지고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는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 비서, 전용기를 준비시켜.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이 돌아갈 시간이니까. 그는 부드럽게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조용한 맹세를 하고 있었다. 감히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에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가면 무도회는 끝났다. 퀀텀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퀀텀 타워는 전례 없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이목이 모두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최민준이 뿌린 악의적인 정보전은 효과적이었다. 강진우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리더십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한편 주주총회장 한쪽 구석에는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처럼 보였다. 가게가 파괴된 후 한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피해 소상공인들을 돕는 지원단체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녀의 가게를 공격한 배후에 거대한 기업 비리가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설득했다. 정의를 원했던 그녀는 망설임 끝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주주총회에 와 있다는 사실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가게를 망가뜨린 남자를 마주하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회장 대행은 흉흉한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다. 마침내 새로운 대주주 세력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최민준이 연단에 섰다. 그는 유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진우를 무책임하고 무능한 리더로 몰아쓰며 퀀텀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그가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진우 회장의 해임안과 새로운 이사진 선임안을 발의했을 때 장내의 분위기는 그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다.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쾅, 거대한 총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진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더 이상 땀에 찌든 배달기사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그의 전신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총 회장은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저 남자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골목에서 마주쳤던 비루한 배달부와 눈앞의 냉혹한 지배자를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진우는 그 어떤 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단을 향해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얼어붙은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총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잠시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기업 윤리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좀 하느라 늦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반격의 서막이었다. 진우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잘 짜인 전쟁 영화와 같았다. 첫 번째 막에서 그는 최민준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와 내부 자료로 조목조목 격파했다. 최민준의 증거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조작되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이 올랐다. 스크린의 타이틀이 태양건설의 범죄로 바뀌었다. 그는 최민준이 시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유령 회사가 저지른 탈세와 돈 세탁의 전체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의 가게를 공격했던 깡패들이 최민준의 수하로부터 돈을 받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진우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창백하게 굳어있는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진보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 당신이 말하는 진보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스크린에는 폐허가 된 숨결의 꽃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카메라는 청중석에 앉아있는 서연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스크린과 연단 위의 남자를 번갈아 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분은 한서연 씨입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가게가 단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분과 이웃들을 장애물이라 불렀지만 저는 이분들을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친절하고 어수룩한 배달기사 김민준. 그가 지금 저 연단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퀀텀 그룹의 회장 강진우라고 그녀의 머리가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광활한 총회장을 가로질러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우는 다시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최민준의 진짜 목표는 쇼핑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법 프로젝트에서 나온 자금으로 바로 이 회사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민준의 주가 조작과 적대적 인수 시도의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바로 그 순간 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최민준에게 곧장 걸어갔다. 최민준 씨 당신을 뇌물공여 횡령 재물송회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준은 텅 빈 위협을 외치며 수치스럽게 끌려나갔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진우는 연단 위에서 모든 것을 제압하며 승리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주주들이나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충격과 혼란, 그리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기업 간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로 돌아갔다. 최민준과 그의 공모자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태양건설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 대한민국 재계는 자정의 계기를 맞았다. 강진우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낸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하지만 정작 강진우 자신은 승리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주주총회장에 홀로 남겨졌던 서연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기업 간의 전쟁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텅 빈 총회장에서 얼음처럼 굳어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세요?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운 그 한마디가 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알던 따뜻한 남자 김민준이 죽고 차가운 지배자 강진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업의 총수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한 여자 앞에서 상처 입은 한 남자로 섰다. 그는 그녀를 타워 최상층에 있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늘 정원으로 데려갔다. 석양이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돈과 지위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그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시작했던 어리석고 무모했던 그의 실험에 대해서 그는 수많은 물질적인 여자들을 만나며 환멸이 극에 달했을 때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던 그날을 회상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틋한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서연 씨는 땀에 전 배달 기사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을 봐주었죠. 당신이 건넨 그 생수 한 병이 제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인 저를 지켜주었어요. 저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온기를 당신에게서 보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알아요. 제가 당신을 속였다는 거,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전 비겁했어요. 당신이 제 정체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주었던 그 순수한 따뜻함이 사라져 버릴까봐. 저는 배달기사 김민준에게 웃어주던 한서연을 사랑하게 됐고 그걸 잃는 게 죽기보다 무서웠어요.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부정할 수 없는 그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함께했던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거짓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알던 그 사람과 당신을 아직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녀는 뒤돌아섰다. 진우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부서진 신뢰를 돈이나 권력으로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진우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으니까. 대신 그는 그녀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는 퀀텀 그룹의 자원을 총동원해 그녀가 지키려 했던 공동체를 위해 진심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가게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 후암동 골목의 작은 가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상생기금을 설립했다. 낡은 골목길은 주민들을 위한 예쁜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모든 재개발은 주민들의 동의 아래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에 그렇게 했다. 몇 주가 흘렀다. 숨결의 꽃은 예전의 소박한 매력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창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찬 가게는 골목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진호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새 가게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가게를 둘러보다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들을 모두 지켜보았다. 배달 기사로서 보여주었던 소박한 친절, 그리고 회장으로서 보여준 진심 어린 책임감.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름과 지위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의 외로움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나눴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김민준 씨의 진심을 보았고 강진우 회장님의 진심도 보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이 꽃집 주인이죠. 진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흙 묻은 손을 닦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꾸밈 없는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얻었다. 수천억의 재산도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도 아닌 한 남자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진실의 씨앗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